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에반젤리스트를 추구하는 김대영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과학과 수학에 기반한 코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불멸의 에너지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과 엔트로피입니다. 비트코인은 불멸의 에너지,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에 기반한 디지털 모니터리 시스템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만들 때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일렉트로닉 캐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캐시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코인이죠. BTC를 이야기하는 건데, 캐시 시스템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 저희가 1억 분의 1개 단위로 쪼개지고 지금 1비트코인의 가격이 69,000달러다 할 때 그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과 일렉트로닉 캐시 두 가지를 다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뉴스를 한번 몇 가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 있죠. 은행은 이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11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도 10억 달러어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1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1조 한 7천억 원 정도 되나요? 비트코인을 한 3만 개 정도 갖고 있겠네요. 2만 5천에서 3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골드만삭스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중심적으로 갖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11억 달러, 이더리움이 10억 달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년 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주로 판 사람들은 오리지널 갱스터, 과거에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샀던 사람들이 10만 달러 언저리에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거기에 일부 개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붙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 사모펀드가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주가 하락을 해칭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잡아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조르디 비서가 해서 그 내용도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트레저리 기업이 마구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온 뉴스인데,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더리움을 트레저리하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최근 10조 손실이 났는데 4만 개를 더 사서 43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총 발행량이 1억 2천만 개입니다. 1억 2천만 개인데 비트마인은 전체 발행량의 5%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럼 600만 개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430만 개니까 4%, 전체 발행량의 4% 가까이를 매집을 했네요. 그래서 아까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기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추가로 매수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코드 규칙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초부터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격이 오르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다 팔 일은 없는 거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다릅니다만, 이 톰 리라든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크게 한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라든지 팔란티어 창업자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뭘 믿고 이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근거로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매일경제가 한국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월드 크립토 포럼이라고 이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크립토 커런시 산업에 종사하는 거물들이 많이 초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회사가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샤프링크는 회사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임 회사였는데 지금 이더리움 전략 비축 회사로 방향을 틀었죠. 여기에 대표가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어제 열린 행사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동치는 이더리움 가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창출될 가치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기회, A Decade Long Opportunit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큰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2026년은 자산 토큰화의 원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등 전통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보통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이더리움은 활용성에 포커싱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만 비트코인도 활용성이 생겨나고 있죠. 유틸리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이더리움의 사용성이 훨씬 크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샬롬 대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고점에서 50%까지 하락을 했지만 현재 가상화폐, 암호화폐죠. 토큰화,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라고 하면서 가격이 비트코인의 경우 4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1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누니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처럼 결국은 빵원이 될 것이다, 빨리 다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죠. 그리고 부동산, 채권, 주식, 원자재,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공지능, 탄소 배출권, 이외에도 많습니다. 미술품, 골동품, 잠재적으로 토큰화될 준비가 된 금융자산의 규모가 700조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700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35조 달러입니다. 은의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 지금 엔비디아하고 또 역전됐네요. 엔비디아가 올라서. 엔비디아가 지금 글로벌 톱 에셋 순위에 2위로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은 2조 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1조 3,7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는 1조 달러에 상당히 못 미치는 7,620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샬롬 대표가 앞으로 토큰화될 자산 시장의 규모가 700조 달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시가총액의 20배가 700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100경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금융자산이 전통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더리움과 다른 온체인 생태계로 이동하면 이더리움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 사람은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이끄는 임원이었고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비들 펀드 등 디지털 자산 상품 출시를 주도했고 지난해 블랙록에서에서 20년 경력을 마치고 샤프링크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블랙록 시절에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맨 앞줄에서 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을 팔고 현금을 얻기까지 2, 3일을 기다려야 하는 세상을 원하는 이는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늘 했던 생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팔고 현금 그 나라의 피아트머니, 법정화폐로 바꾸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손 빠른 사람들은 하면 한 2분 정도면 자기 계좌로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식은 어떻죠? 주식은 매도하면 2, 3일이 걸립니다. 현금으로 찾기 위해서. 이거는 과거의 기술 기반, 그리고 사람 중심,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검증을 해야 되고 퇴근 시간도 있고 그런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주식 팔고 이틀 있다가 돈을 찾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전혀 맞지 않죠. 각국의 주식 시장이 개장하고 폐장하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과거 시스템이 얼마나 유지될까? 저는 당연히 24시간 365일 글로벌리 거래가 되는 시장으로 다 재편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금융체계 모니터리 시스템의 95% 이상은 여전히 1970년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신용카드, 주식시장도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모바일이 등장하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모니터리 시스템, 금융 질서는 1970년대 시기입니다. 아직도. 그걸 대표하는 게 주식 팔고 2, 3일 있다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죠. 이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증권회사 사람들만 원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블록체인 토큰화가 약속하는 건 365일 24시간 내내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원장이 신속하고 투명하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샤프링크 게이밍의 대표이고 샤프링크는 이더리움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디지털 금과 같은 가치 저장소이지만 이자 보상이 없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연간 2.8, 2.9% 정도 이자가 지급이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더리움이 더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 저는 비트코인이 에너지 기반이고 더 본질적인 크립토 커런시고 나중에 전 세계 금융 질서가 재편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자 모니터리 시스템으로 기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샬롬 대표의 의견이니까요. 제가 그 의견을 그냥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해오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해온 사람들은 항상 단기적인 가격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10년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라. 자, decade long opportunity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중에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중에 크게 오르는데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통상 컨센서스는 2030년이 되기 전에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4년 주기도 있었고 그동안의 역사적인 패턴으로 볼 때 4년 이상 투자를 해야지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4년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돈을 벌었습니다. 더 크게 벌려면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죠. 비트코인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자 세상을 바꾸는 통화체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것 그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자,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는 하락장에서도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50%가 넘게 빠졌습니다. 680만 원, 660만 원 이렇게 가던 게 지금 25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50% 이상 떨어졌죠. 비트코인은 12만 6천에서 6만으로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나마 50%를 살짝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도 이더리움을 팔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나와서 스트래티지가 곧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호들갑을 엄청 떨었습니다만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까지 떨어지면 모를까 그전엔 끄떡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계상의 손실이고 아직 미실현 손실입니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줄 이자하고 배당금이 넉넉하다라고 밝혔고 이 주장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도 스트래티지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이게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덤핑할 거다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언론 기사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들 공포를 부추긴 근거 없이 공포를 부추긴 그런 세력들이 돼버린 거죠. 자,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Bitcoin is engineered monetary network. The monetary network grow exponentially.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최초로 설계된 모니터리 네트워크, 모니터리 시스템이고 이 모니터리 시스템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스트래티지 회장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마이클 세일러는 MIT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스트래티지란 기업이 약자가 MSTR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죠. 오랫동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잡겠다고 나온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전략을 틀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신을 했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는 단순히 CEO가 아닙니다. 2012년에 더 모바일 웨이브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과학기술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 2012년에 모바일이 우리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2012년 이야기입니다. 2012년이면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화면만 터치하면 누구든지 하버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현금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집, 과일, 동물 등 모든 것에 태그가 부착돼서 정보를 알려주고 상품 구매는 모바일 기기로 스캔하고 결제하는 것만큼 간단해지고 뭐 이런 예상을 해놨습니다. 물론 2012년에 마이클 세일러가 더 모바일 웨이브라는 책에서 한 모든 예상이 다 시기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2012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모바일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을 책을 통해서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였습니다. 그런 마이클 세일러가 모바일 다음에 그때 2012년에는 비트코인이 나왔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저 책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된 것은 사이페딘 아모스라는 학자의 책을 읽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클 세일러가 공학도 출신이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고 과학사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발전의 역사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니터리 시스템을 대체하겠다. 현재 이런 확신을 갖고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거죠. 마이클 세일러는 열역학 법칙에 기반해서 비트코인의 불멸성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견고한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리학 법칙 중에 열역학 법칙이 있죠. 열역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열역학 1법칙과 열역학 2법칙입니다. 열역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전환될 뿐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전환될 뿐이죠.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은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 자연 상태는 항상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것은 비가역적이다. 이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혹은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딱딱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마이클 세일러가 훨씬 더 쉽게 설명하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왜 비트코인이 소멸하지 않는 에너지를 기반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자 인류 최초로 설계된 통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history of money is human beings looking for some system that they can use to store and trade value both with each other and with themselves over time. With some commodities, they're really easy to produce. The hardest commodity to produce that also had the characteristics that we wanted for money was gold. I mean, because we needed it to be durable and stable, like it needs to last 1,000 years. We mine gold. Gold miners produce about 2% more gold every year. That means that if I took all of the money in the world and I bought gold with it, and I had 100% of the gold in the world, 100 years from now, I would have 12.5% of the gold in the world. Gold is centralized, which means you can hypothecate it and you can sell it short. There's no way for you to be sure that the bank that holds all your gold didn't actually sell the gold twice without telling you, because you can't reasonably withdraw $100 million of gold and store it underneath your mattress. And so that means that gold has always been plagued by people issuing notes against the gold without enough gold to cover it. If you look at something like Bitcoin is audited every 10 minutes by 10,000 nodes, so it's very challenging, if not impossible, to lie about it. Those 100 million people can take personal custody if they want because it has no mass. A lot of people are working very hard to come up with some reason why they shouldn't trust a new thing. Meanwhile, it's quite clear that 7.8 billion people on the planet have a problem. Everybody with money on Earth is going to lose half their wealth in the next 48 months if they do nothing. If you're one of the billion people in a collapsing developed economy, you're going to lose everything if you do nothing. The solution is a digital monetary network that doesn't dissipate energy, that you can access where no one can corrupt it and you can take personal custody of your money, of your monetary energy. The laws of thermodynamics and the conservation of energy
right? What's at the core of Bitcoin is the laws of thermodynamics and the conservation of energy. If I put $1 million of monetary energy into the network in the year 2020, I can go forward 250 years or 50 years or 10 years or whatever amount of time frame you want, and I will have the same amount of monetary energy scaled up perfectly linearly, for the economic growth without any individual stealing it all. Mm-hmm. If you take the same amount of monetary energy and you put it into the dollar, you will lose 99% of that energy. It will be stolen from you by the central bank and the fractional reserve bankers over the course of 100 years, maybe over the course of 10 to 15 years. When you live in the universe, you have to subject yourself to the laws of thermodynamics. You don't get to create energy or destroy energy or create mass or destroy. There's a conservation of this stuff. You can't leap a million gazillion miles. We don't have a world where you get to leap 1,000,000 miles an hour and murder everybody, and the guy next to you doesn't, right? You're both subject to the same laws of thermodynamics in that world. But in the world of fiat, there's one dude that can steal the life work of 1 billion people in a minute on a whim. And there's another person that can't. So the significance of Bitcoin is you can take a portion of monetary energy, you can store it on a network that no politician, no bank, no counterparty can seize from you against your will. And nobody can debase or inflate away via some political edict, which is not the case with any other monetary system on Earth. What is the purpose of wealth to you? Money is monetary energy. Monetary energy is the apex of all energies. Wealth is just energy, and you can channel it however you want. And it ultimately gets channeled based upon the values of the people with the energy, right? If I have $25 trillion of currency floating around and I just print another trillion, I just seized 4% of all the power in the civilization. And I just did it by fiat, right? By edict, without even a law being passed, right? So the biggest power discrepancy is the current power to print money, currency. And that leads to all the other power discrepancies. And if you want to reverse that, then you need to educate the world so that people understand that they should switch from the fiat standard to the Bitcoin standard. Because if you're on the Bitcoin standard, nobody could print more Bitcoin and deprive you of your monetary energy. The swimming pool won't work, the airplane won't fly, the ship won't sail. The electrical system won't work with a short circuit. The pneumatic system won't work with a leak in it. Nothing works in the engineering world if you don't have, integrity and a closed system. And nothing works in math if you just change the number, right? I mean, the point is math is math. So if you want to reject all of math, all of thermodynamics, all of science, the conservation of energy in the universe, then yeah, you can run your society based upon fiat currency with one individual that makes up however much money they want to make up at any given time. But it seems pretty clear that the rest of the universe doesn't work that way.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마이클 세일러가 왜 비트코인에 대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희소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낸 게 금이었죠. 근데 금은 연간 2% 정도가 계속해서 추가 생산이 됩니다. 지금 22만 톤의 금이 있는데 연간 채굴량이 1.5에서
2% 혹은 2.5%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는 이것을 평균적으로 연간 2% 정도 금은 계속해서 채굴이 되고 있고, 이것은 세대가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더 많이 캐낼 수도 있겠죠. 연간 5%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2%, 자, 올해의 100%가 내년에 102%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거기 102%에서 2%가 증가하게 되면 100년 후에는 지금 현재 22만 톤이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12.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피아트 머니처럼 연간 7%, 9%, 또 아르헨티나나 아프리카 국가처럼 연간 3, 40% 정도로 가치가 희석되지는 않지만 금의 희소성은 어쨌든 계속해서 떨어지게 돼 있다. 연간 2% 평균 2% 추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금은 실제로 실물금을 갖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금 보관 증서를 갖고 거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104톤의 금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물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은 브리티시 뱅크에 104톤의 금을 맡겨놓고 우리는 금 보관 증서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 미국에 맡겨놓은 금 보관 증서를 들고 있죠. 소련이 쳐들어와서 자기네들 금을 뺏어갈까봐 불안해서 소련이 물리적으로 침공하기 아주 어려운 미국에다가 믿고 금을 맡겨놨습니다. 물리적 금을. 그리고 이제 증서를 받아갔는데, 지금 독일에서 미국한테 금 돌려주면 안 되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미국이 그 금을 진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여부를 독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증서만 갖고 있죠. 만약에 미국이 팔았다고 하면, 미안해, 우리가 과거에 힘들어서 팔았어, 나중에 돈 벌면 갚을게, 금 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일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을 하고 전쟁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104톤의 금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영란은행에서 브리티시 뱅크에서 그걸 다 팔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보관 증서를 갖고 마치 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 금 보관자가 그 금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혹은 금을 1톤을 두고 1톤짜리 보관서를 여러 개를 찍어 갖고 팔았는지, 그걸 현물금을 동시에 인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은 물리학적으로 실물이 이동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어떤 통화체제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은 사기야, 비트코인이 무슨 디지털 골드야, 비트코인은 스캠이고 폰지 사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 체계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척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자, 마이클 셀러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는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다. 왜? 비트코인의 핵심이 연력학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운영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불멸의 에너지 기반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아트 머니를 쓰게 되는 것은 중앙은행 가고 부분 지급 준비 제도 때문에 돈이 막 뻥튀기가 되잖아요. 이런 은행가에 의해서 피아트 머니를 갖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화폐를 경제적 에너지라고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 99%, 100년이 지나면 99%를 잃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간다, 또 좁혀서 지구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은 물리학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이 물리학의 법칙에 어긋나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리학 법칙은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2법칙입니다. 이런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고 운영되기 때문에 불멸의 에너지 기반의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적 엄밀성 위에서 설계됐기 때문에 누구도 비트코인을 더 찍어내거나 더 뺏어가거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2100만 개랑 고정된 발행량, 4년마다 일어나는 반감기, 그리고 채굴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써서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수학과 연력학, 과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나 은행의 결정에 의해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세일러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제가 이해한 부분만큼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자연상태, 고립계에서 자연상태에서는 질서가 무질서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역적입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흐르진 않고 항상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자, 이것은 얼음의 결정체입니다. 얼음의 결정체는 이렇게 질서 정연하죠. 그렇지만 얼음을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 녹아서 물이 돼버리면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딱 봐도 결정의 구조가 훨씬 더 무질서해졌죠. 인위적인 에너지를 가해서 계속해서 얼음을 에너지를 투입해서 냉기를 계속해서 얼음에게 공급을 해줘야지 이 질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빼버리면 자연 상태에서 얼음은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가 투입돼서 질서 정연한 상태이고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무질서하게 엔트로피가 증가해버려서 무질서한 상태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갖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클 세일러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Asset Vulnerability to Monetary Entropy라고 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만든 표입니다. 얼마나 취약하냐 이거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피아트 머니는 엔트로피 취약도가 0.90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가해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 피아트 머니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질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 피아트 머니보다는 덜하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 건물 같은 경우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만 놔두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들고 세금도 내야지 리얼 이스테이트는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는 거죠. 금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마이클 세일러는 리크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에너지의 유실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고립계 내에서 에너지의 유실이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법정화폐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90% 정도의 누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합니다. 엔트로피 취약도가 가장 크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자산이 법정화폐고 부동산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금은 보관 비용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달러면 1,500억 원의 금을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실물로 보관한다고 해보세요. 그걸 집에다가 그걸 보관하려면 얼마나 많은 보관 비용이 들고 또 도난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까지 들게 되면 보험비도 나가게 되겠죠.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금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누출이 없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고 질서 정연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엄청난 채굴 에너지가 듭니다. 비트코인을 한 개 채굴하기 위해서는 지금 75,000달러어치의 전기가 들어가야지 비트코인 하나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서 비트코인의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투입된 에너지만큼 질서정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안전한 이유고 비트코인이 불멸의 에너지 기반의 통화 시스템이라고 한 이유죠, 그것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POW 방식으로 설계가 됐고, POW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비트코인이라는 경제적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그 질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불멸의 에너지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법정 화폐가 엔트로피에 가장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법정 화폐는 놔두면 엔트로피가 자연 상태에서 마구 증가해서 무질서 상태가 됩니다. 자, 1910년대에 달러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 이때는 닉슨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금태환을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뒤로 더 빠른 속도로 녹아내렸죠. 달러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러가 가치를 유지하고 질서정연한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데 달러에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고 이 엔트로피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면 거의 제로가 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일단 그 자체로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사용성이라든지 채택이라든지 글로벌 준비 자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비트코인은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가치가 불변이지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급은 한정적이고 가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엔트로피의 법칙에 빗대서 설명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이 설명을 물리학자에게 들려줬는데 물리학자가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리학에 기반한 몇 가지 통화가 있는데 에너지가 진정한 통화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트루 커런시고 퓨처 커런시라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는 우주에 살고 있고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물리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물리학 기반 위에 만들어지고 설계된 돈이기 때문에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항공기가 수학적 계산이나 공학적 계산이 잘못돼서 오차가 생기면 항공기가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렇게 공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됐고 물리학 법칙 위에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통화체제이기 때문에 불멸의 에너지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